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함영원의 홍유진 강사라고 하고요. 오늘 용인 외대부고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회와 그리고 제가 맡은 과목을 이어서 설명할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유진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비까지 오는데 다들 너무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어렵게 와주신 만큼 이 자리가 이제 용인 외대부고를 지망하는 우리 빛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함영원의 용인 외대부고반 초등학교 6학년 대상 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시간을 빌어서 설명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브리핑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예정인데요. 왜 외대부고인 것인가?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외대부고를 지망을 하고 그 다음에 왜 가고 싶은가 제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외대부고는 어떻게 이제 우리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또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지도 모르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용인 외대부고를 가서 어떤 영어 수업을 학생들이 받게 될지 그리고 외대부고의 내신은 어떠할지 그래서 우리 함영원 외대부고 반은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진행하게 될지 과목 설명을 이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또 그리고 우리 외대부고 반의 특장점인 관리 시스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학습시킬 것이며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표와 강의 계획안 그리고 외대부고 입학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시간에 꽂힌 이제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Q&A 시간은 직접 저희 자소서와 면접 관련해서 외대부고의 입시 전략을 짜주시는 김승민 소장님을 모시고 특별히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왜 외대부고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 궁금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고 왜 그렇게 유명한 것인가 단연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2025년 기준 대입 실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했던 설명회 때는 2025년 기준의 대입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2024년 것만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올해 대입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제일 서울대 합격자가 2025년 기준 54명에 달했다는 부분 그리고 수시로 26명 그리고 정시로 28명이 갔고요. 수시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갈 수 있다는 것은 단연컨대 이제 많은 학교에서 우리 외대부고 학생들을 좋은 인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학계열 의대, 치, 한의대 포함해서 202명이 진학했고요. 작년보다 무려 40명 가까이 늘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트랙이라고 해서 인문사회 국제 트랙이 용인 외대부고에 있는데 그중 국제 트랙에 94명 전원 다 외국의 상위 대학교를 합격하는 등 100% 입학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것만 봐도 외대부고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교가 아닐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외대부고는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한 표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단계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 교과 성적과 출결 상황으로 2배수 가까이의 학생을 뽑는데요. 딱 2배수를 뽑는 건 아니고 그 이상을 일단 뽑아서 2단계인 면접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이제 면접평가가 60점에 이르른다는 것은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저희 소장님께서 설명드릴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간단한 입학 요강을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성적은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출결과 성적은 다음과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중학교의 절대평가 기준으로 하여서 ABCD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성적표를 넣게 되는데 그랬을 때 단연컨대 이제 우리 이렇게 외대부고를 지망하는 아이들은 올 A를 받는다라는 부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대부고의 입학 요강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을 보여드리면요. 일단 전체 경쟁률은 2.6대 1 정도입니다.
뭐 2배수 가까이 되는 뭐 할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외고들을 보는데 절대 2대1이라는 비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센 편이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지역 우수자 전형을 뺀 전국 일반 전형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는 3대1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학교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외대부고 영어 교과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영어 상용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English Based Campus라고 하는 건데요. 공공장소 비롯해서 이제 용인외대부고 안에서는 24시간 영어만 사용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 트랙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얘기기는 하나 그렇지만 가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영어를 조금 편하게 사용하는 분위기다. 특히 영어 과목에 한해서는 100% 영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등 영어로 이루어지는 환경들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과 내용 운영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과목은 특히 심화 독해라든지 원서라든지 인문, 사회, 비문학, 토론, 에세이 쓰기 등 거의 대학 수준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과목 설명을 할 때 또 그리고 외대부고 내신을 실질적으로 살펴볼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너스 클래스와 AP 클래스가 개설이 되는데요. 이거는 미국 기준으로 어드밴스드 클래스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평적 사고력, 에세이 라이트 등 심화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AP와 SAT 시험 관련 교과도 운영을 하고 교재도 사용하고 고급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 클럽, 북클럽, 토론 감상문 활동 등 다독, 다작 중심의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도 존재를 해서 영어로 감상문도 작성해야지, 토론도 해야지, 학술제도 참여해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참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평가와 내신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요.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인문, 사회 관련, 그리고 문학, 비문학, 수능, 토플 수준의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추론, 어휘, 배경 지식까지 요구하는 고난도 문항이 특색이 있고요. 이 또한 실질적으로 제가 시험지를 보여드리면서 기출 시험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사진 및 수업 환경은 석 박사, 원어민 교사진들이 직접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EBS 강사, 외부 명사, 졸업생 특강 등 전문가와 연계된 양질의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과 영어 교과의 특징만 봐도 정말 보내고 싶은 학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외대부고의 2025년도 기준 1학년 1학기 공통영어 1에 대한 평가 계획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그 관심을 가져준 우리 6학년 학생들의 목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의 목적을 살펴보면 일단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르의 글을 실제로 읽히고 있고요. 거기에서 단순 읽기가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한 읽기가 아니라 작가의 주장이나 의도 파악 등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어휘를 익힐 뿐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적절한 의미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영어로 운영이 되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활용하여서 자신의 생각, 경험, 의견 등을 영어로 구사할 수 있는 학생으로 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영어로 표현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외대부고의 영어 교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대부고의 이제 2025년도 기준의 평가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이 제가 조금 주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긴 했는데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런 학생들의 평가를 할 때 의사소통이라든지 정보 처리, 논리적 사고, 그리고 문학 감상에 대한 태도와 실천 등을 보고 있고요. 특히 지필평가는 30%,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수행평가 70%로 평가되게 됩니다. 수행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필평가는 30%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타 학교들과 동일하게 이제 1학기에 지필평가 1차, 2차가 있고 2학기에 1차, 2차가 있습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70%가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 70%의 내용을 보면 Reflection Paper, Class Discussion, Interactive Learning in Action, Lexical Mastery까지 총 70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Reflection Paper, 쓰기 활동이 주된 논술형, 구술 논술형, 프로젝트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수행평가 영역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세부 기준을 살펴보시면 일단 Reflection Paper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주제 중심의 이제 탐구를 원하는 주제를 골라서 정보를 요약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짜임새 있는 글의 구조로 논술하기. 굉장히 말은 쉽죠? 그쵸?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해봐라 라는 얘기긴 하지만 당연히 그 평가 기준은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며 아무 단어나 골랐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클래스 디스커션은 구술, 서술, 논술뿐만이 아니라 구술 발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커멘트나 이런 오피니언 등을 나의 느낌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앞에서 짧은 에세이를 통해서 본인이 발표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Interactive Learning in Action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룹, 개인별, 저널도 쓰고 그 다음에 그 활동을 완료하는 활동일 거고 마지막 주목해야 될 게 이 Lexical Mastery인데요. 굉장히 어휘를 중시합니다. 근데 단순 어휘가 아니라 아마 학부모님들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거 나 처음 보는 단어야 라고 느껴질 정도의 고급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단순 사전적인 뜻 암기가 아니라 이런 적절한 데피니션을 직접 찾아보고 영어 문장을 또 구성해보고 그거를 활용하여서 이런 의미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직접 사용해보는 것까지 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말씀드렸겠지만 평가 요소의 writing, proper English, 그 proper English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겠죠. 하지만 그 기준은 외대부고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희 구술 평가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어떻게 피력하는지 영어를 사용하는 부분을 보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lexical mastery 같은 경우에는 grammatical writing이라든지 아니면 expressing opinions in writing, writing을 주되게 하면서 이제 완료해보는 그 어휘를 배워보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일단 우리 외대부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양한 장르의 글을 분석하고 독해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영어 프레젠테이션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어휘 및 표현 학습, 문맥에 따른 적절한 의미를 발견하고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글쓰기를 해서 이렇게 지필평가 30%, 수행평가 70%에 대해서 완벽한 점수를 받는 학생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얘기의 반복이고 연장선이기는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제 대비 전략을 한번 보면요. 일단 심화 독해, 고급 어휘, 논리적 추론 능력이 바로 고득점의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논리, 창의성 두루 평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창의성. 그러므로 지금 현 입시 제도를 따르고 있는 주입식 학습으로는 외대부고에서 상위권 학생이 될 수가 없다. 그쵸? 그리고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영유나 어학연수를 다녀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등 진학 전에는 영어 실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같은 부분이 70%라고 해서 아마 헉 했을 거고 그리고 그 부분도 굉장히 세세하게 평가됨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양한 장르의 글, 내가 글을 편식하거나 어떠한 특정한 장르만 좋아한다. 이 부분도 안 되고 다양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쓰기나 말하기의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고급 어휘와 문법 학습은 그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고 매끄럽게 전달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문법과 어휘. 그리고 평소 학습한 어휘는 반드시 문장과 맥락에서 이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아도 이제 아무래도 암기에 능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콕 찌르면 한글 뜻이 바로 나오기는 하나
독해 안에서의 문맥 활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대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습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외대국어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서 외대국어로 보낼 것인가, 바로 저희 하명원 외대국어반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이제 리딩을 맡게 되실 토플 수능 저널 리딩의 강소람 강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래머 및 라이팅의 하명원 원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리스닝과 그 다음에 잉글리시 리터러처 그리고 보캐블러리를 맡은 저 홍유진 강사고요. 그리고 이어서 Q&A 시간에 자소서와 면접 관련해서 진행하실 김승민 소장님, 이렇게 4명이 팀을 구성해서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고 학습시킬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우리 학생들 외대국어 반에서 배우게 될 과목은 리스닝, 보캐블러리, 리터러처 부분인데요.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을 하여서 잠깐 회사에 머물렀지만 이제 좀 큰 뜻을 가지고 킹스 컬리지 런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터내셔널 마케팅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제가 이제 학습을 함에 있어서, 한국에서 학습을 함에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외국에서 강의를 듣고 그거를 학습하고 시험까지 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명한 교수님이 제 눈앞에서 가르치고 계시지만 그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청일 수준이 되지 않았고, 그거를 제가 프로세스해서 실제로 적고 그 다음에 학습할 만한 노트 테이킹을 하는 실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제가 극복한 과정은 모든 렉처를 녹음을 해서 듣고 복습하고 다시 자기화해서 공부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졸업할 때는 좋은 점수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저의 노하우를 녹여서 다음과 같은 수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6학년 아이들이 외대국어반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리스닝, 보캐블러리 그리고 잉글리시 리터러처에 대한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플 교재로 리스닝과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를 할 예정이고요. 어휘를 할 예정이고, 청일과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토플 교재를 선정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토플의 한 영역으로서 렉처 청의가 있기 때문에 그 렉처를 듣고 아이들이 배경 지식뿐만이 아니라 학술적인 어휘 등을 읽히면서 노트 테이킹을 하고 그것을 본인화하는 과정까지 습득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장르의 문학을 접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 문학도 저와 함께 이제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닝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던 이제 외대국어의 그 ARC 등 그룹별 탐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발표, 피드백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등의 이런 외대국어의 학습에 맞춰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뿐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표할 바는 100% 영어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렉처를 듣고 본인의 언어로 노트 테이킹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다시피 워크북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노트 테이킹 연습과 그 다음에 해당 관련된 어휘, 배경 지식들을 알아봐서 마지막 과정에는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서머리까지 해보는 본인의 언어로 내용을 요약하고 함축하여 본인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휘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 어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이들이 일단 암기가 필수입니다. 모든 학습의 기본은 암기이기 때문에 우리 어휘집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어휘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단순 어휘 암기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확정해서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를 포함해서 심화 어휘까지 내재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학생들에게 연습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연습지를 다운받아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이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캐블러리에 대해서 실제 외대국어의 시험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멀리서 보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이렇게 하면 조금 크게 보이실 텐데 양이 어마무시하죠? 이게 두 번째 페이지고요.
첫 번째 페이지는요. 주로 어휘로 이어진 페이지긴 하나 이 1페이지에서 이어진 내용이 2페이지까지 지문을 이제 이어지고 있고 다음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모두 영어로 쓰여진 이런 그 퀘스천들이 이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정보 처리 속도라든지 그 정확성이 정말 빨라야 되고요. 다음과 같은 시험지는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양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라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였고요. Choose one that contains all the options in which the word underlined is used correctly in context라고 써있는데 결국에는 밑줄 그은 단어들이 이제 올바르게 쓰였는지 쓰임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그래서 payment, glimpse, hermit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제가 학생이 있었으면 학생을 시켰을 텐데 네, 없는 관계로다가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제 payment 같은 경우에는 열정을 뜻하는 단어로 bright and colorful을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탈락. 그 다음에 glimpsed는 실급 보는 거기 때문에 the paint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탈락. hermit 같은 경우에는 은둔자 또는 고수 등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 다음의 상황과 맞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답이 조금 많았던 게 depart기는 했는데 이제 flank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1번 뜻에 이제 옆에 side 같은 뜻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둘러싸인이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옳게 쓰인 쓰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답이 조금 많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다음도 어휘 문제의 연장선인데요. 제가 훨씬 더 긴 글의 어휘 파트만 뽑아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지문의 길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어휘 문제도 다음같이 녹여서 이제 incorrectly matches에서 이 뜻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였고요. 요거는 조금 비교적 쉬운 문제에 속해서 쉽게 5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문학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지문들은요. 실제 외대부고 기출로 출제되었던 이런 문학과 비문학 종류이고요. 물론 이 책 한 권을 다 읽어와라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이제 몇 페이지를 발췌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전체의 흐름과 배경 그리고 작가의 의도 이런 작품성 등을 다 살펴봐야 되는 그런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윈스턴 철칠의 이런 스피치를 발췌한 부분은 기출문제로도 여러 번 나왔던 적이 있는 굉장히 외대부고에서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마 그 에리 프로의 to have it or to be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는데 그 또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시를 이용한 문제를 내므로써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었고요. 이해하는 데 힘들어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에 관련된 것, 환경에 관련된 것 등등 다양한 주제로 다루어지는 문학 작품들을 학생들이 외대부고 안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이어서 지필평가로도 봐야 된다. 요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우리 그 귀여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관련한 이제 커리큘럼을 수행하면서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장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요소들 그리고 기법들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외대부고에서는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이랑 단순 글 읽기가 아니라 그 안에 문학적인 기법 요소 등을 찾아보는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 읽기의 방향성을 정한다. 나 한 권 읽었어, 두 권 읽었어, 나 100권 읽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외대부고 기출문항을 또 한 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은 너무 길어서 당연히 뺐고요. 그 유형만 살펴보시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is true? 이거는 일치 문제이긴 하지만요. 알고 있는 수능의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물어보는 내용을 보면 paragraph 1에서 이 topic sentence that best states the main idea라고 하면서 글의 구조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aragraph 1에서 refers to all nations that are struggling against the Nazis 문화적인 배경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paragraph 2에서는 C contains a grammatical error 문법적으로 옳은지 틀린지를 물어보는 특히 마지막 두 개는 문학적인 작품을 이해하고 함축적인 의미와 화자의 의도까지 물어봄으로써
융합 문제다. 그래서 외대부고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 긴 지문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는 융합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글 읽기를 지향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맡은 커리큘럼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저희 하명원 원장님 모시고 하명원 원장님이 진행하실 프로그램 그래머 파트를 설명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제가 강의는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설명회를 잘 못해요. 그래서 설명회 쪽은 제가 굉장히 설명회 안 나오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나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약간 오물하고 버벅거려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강의를 할 때는 아니에요. 굉장히 꼼꼼하고 그리고 되게 치밀하고 그리고 학생들과의 저는 강의실에 아무리 많은 학생이 있어도 학생의 이름을 모르고 강의를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특히 졸거나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꼭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가 되어도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친해요. 길거리에 가다가도 방학 동안에 특강할 때 엄청 고생시키거든요. 새벽 1시까지 손가락으로 쓴 문장만 해도 엄청나게 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읽지는 않대요. 그래서 되게 친하게 잘 지내는데 외대부원에서 제가 문법 파트를 맡게 되면서 어머님들께 몇 가지만 약속을 드릴게요. 그 중학교 때는 100점이냐 97점이냐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건 문법입니다. 그리고 문법 중에서도 서술형에 포함된 문법에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럼 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래서 완전학습이다 얘기하는데 되게 추상적입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랬을 때 실제 그 부분을 고민한 사람은 되게 오랫동안 저는 고민을 했어요. 아이가 보면은 뭐 하나 이렇게 시험을 치고 이거 틀렸다 하면은 아차 실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다 해서 실수기 때문에 실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고민하다가 제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묘안이 뭘까 해서 물어봤더니만 완전학습을 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지만 서술형 포함 100점을 받을 때는 완전학습을 그럼 어떻게 시키는가 고민해 보니까 반복이더라고요. 정말 수없이 반복을 해서 들어가면 착각마저 안 한다. 근데 요번에 어떤 학생이 하나 착각을 해왔어요. He is famous요. famous를 밑줄 친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98점을 받았는데 nobody knows him하고 나서 이 예문이 famous가 맞지 않은 그 답이에요. 원래 famous를 써야 되는데 이 녀석이 nobody를 못 본 거예요. 이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걔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경우는 반복을 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대부고반에서 문법을 가르칠 때는 모든 문법은 손가락으로 반드시 쓰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제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분권을 시켰어요. 왜 분권을 시켰냐 하면은 한 권은 내가 받아서 숙제 다 해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숙제 해온 걸 가지고 예를 들어 주 1회 반 수업에서 제가 그걸 다 첨삭하고 점검하고 수업을 들어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분권을 시켜서 한 권은 숙제를 다 해오면 제가 그 책을 토요일에 받아서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다 첨삭을 합니다. 틀린 문제 전부 형광펜으로 색깔 칠하고 밑에다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퀴즈 비슷하게 물어봐요. 그냥 왜 이렇게 썼니? 여기에 주어는 어디에 갔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시간에 그 제가 첨삭한 걸 가지고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방랑해집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 기억을 하잖아요. 누구는 이걸 틀렸던데 혹시 이것 때문에 틀린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볼 때 아이들은 확실하게 수업에 빨려 들어오고 어떠한 지식을 머리가 아니고 눈이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꼭 하나 약속하는 것은 모든 문법은 손가락으로 한다. 이거는 제가 서브 노트를 이거 노트도 만들었어요. 제가 그 노트도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그래서 문법 총정리 유명한 강의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제가 중요 구문 정리를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를 학원 보냈는데 세상에 공부라고는 정말 안 하던 아들이 새벽 1시까지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 연습지를 보내면 이 시험을 가지고 시험지에 순서를 바꿔서 치는 건데 왜냐하면 전부 120문자씩 라이팅이니까 문제를 오픈해도 상관없습니다. 외워와 쓰는 거니까. 새벽 1시까지 다 쓰면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는 자야지 했더니만 엄마 먼저 자. 나는 해야 할 공부가 있어 이러더래요. 자기가 학원을 보내면서 그런 거까지 처음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평범한 이야기지만 그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 어머니는. 그래서 반드시 그 1에서 100까지의 중요 구문 정리는 반복을 하는데 5번을 시험 쳐서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반복할 수 있느냐 250문장을 염려하지 마시고 문법 이번에 외대국어반을 못 들어오더라도 겨울 방학 때 제 문법 총정리반을 들어오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항상 반복은 누적해서 나가기 빠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설날 이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외대국어반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을 확실하게 외우게 해서 물론 그 책 속에 분권해서 하는 책은 어휘, 어법, 고등과정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법적 지식만 갖고 푸는 게 아니라 독해가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 필요한 게 첨삭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질문을 하죠. 강의 못하는 선생님 특징이 어떠냐면 자기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했죠.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은 질문이 많죠,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끔씩 이 질문에 답을 잘하는 학생에게는 오늘 상점을 주겠다. 가끔씩 10,000원을 줄 때도 있어요. 기프티콘? 그런 거 있죠? 근데 애들 그 집에서 10,000원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학생은 남학생 앞에서, 남학생은 여학생 앞에서 한번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헛다리도 많이 짚어요. 근데 헛다리 짚었다고 구박해버린 적도 없고. 그래서 비슷하게만 맞춰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넌 정말 통찰력이 있다. 네 한마디가 모든 강의를 내가 해야 될 강의를 대신 해줬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부터 걔 되게 막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제가 질문 던질 때마다.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계속 어떤 지식을 나발총처럼 쫙 하는 선생님은 이미 B급이죠. 그래서 우리 학원이 강사 채용할 때 5차까지 시험이 있는 거 아시죠? 1차 서류 전형, 2차 지필고사, 3차 프레젠테이션, 4차 시강, 5차 심층 면접. 이 심층 면접은 선생님 잘 아시죠? 심층 면접 때 심층 면접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이 들어가니까 외대국어에 이건 우리가 외대국어 선생님을 초빙해가지고 질문 외대국어 선생님들이 설명에 나오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얘기했죠. 이건 설명회가 아니라 우리를 대상으로 도대체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 얘기를 해주면 이건 학교에 눈을 끼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시험 친 학생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서울대 영문학과 나오셨어요. 자기가 어려운 걸음을 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외대국어 우리는 반드시 1차는 아마 저는 100% 합격시키겠죠. 왜냐하면 국영수 사고 올리면은 합격이 됩니다. 매 학기마다 우리는 생활기록부를 가지고서 5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B가 나오면 외대국어반에서 탈락을 시키고 밑에 있는 외고반으로 보낼 거예요. 외고반은 왜냐하면 영어만 4학기 A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수학이나 과학에 B 나온 학생을 데리고서 외대국어반에서 아무리 가르친들 불가능합니다. 합격이.
왜냐하면은 전 과목 A를 받는 학생들이 거의 2배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B가 나왔는데 2배수에 포함됐다 해도 이 학생은 합격이 상당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대부고에 합격할 때 엄마와 아이가 힘을 합쳐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국영수사과 1학년과 포함 안 됩니다.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개 학기에 물론 출석과 지각에서도 무단 결석, 무단 지각 이건 안 됩니다. 그거를 이루어내면은 1차는 무조건 합격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차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딱 2반만 오픈합니다. 5학년, 6학년도 이번에 이제 오픈하게 된 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숙제의 양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엄마들만 흐뭇하게 숙제를 잘하고 그리고 애는 맨날 숙제를 미완성으로 해가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엄마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너가 해야 될 일이야 하지만 실제 제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반성한 게 있어요. 정말 해야 할 숙제가 정확하게 나가고 그리고 각 과목마다 한 2시간 정도나 3시간 정도에 집중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숙제를 줘야 되지 이걸 갖고 3박 4일을 해도 안 되면 큰일이죠. 그래서 숙제를 중학교 1학년반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의욕에 넘쳐서 그냥 그대로 밀어붙였죠. 따라오는 학생은 소수였고 많은 학생들이 힘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완전 학습이라는 것도 숙제를 다 해와야 완전 학습이죠.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조금 약간 더 빡센 정도로 숙제를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2차에서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은 20명 2 반을 해서 2차에서 80%를 합격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2명의 합격이 가능하다. 다른 어쨌든 많은 학원들이 그러하지만 외대부고를 하긴 해요. 하지만 외대부고를 끝까지 끌고 나가서 합격을 시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80%의 2차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한 끝에 그래 많이 가르치면 합격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20명씩 딱 2번만 하자. 이건 어머님들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아무리 잘 되고 웨이팅이 길어도 3번째 반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20명을 데리고서 우리 내 선생님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A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학원에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에 물리의 역학이라든가 주파수가 나오면 우리의 이게 주파수 있잖아요. 이렇게 웨이브 있죠, 웨이브. 그게 나오면 우리 애가 2분의 1 떨어지는 물체의 순간 속도를 모른다. 그래프를 못 그린다면은 이번에 아무리 봐도 90점 못 넘을 것 같다면 학원에다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원에서는 뭐 특별 감회를 시키더라도 90점은 넘겨놔야 됩니다. 근데 이 90점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졸업할 때까지 전 과목이 마지노선 90점 밑으로 없다는 건 레이스에서 선두 그룹에 들어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90점 밑에 잘 떨어지는 학년이 언제인지 아시죠? 2학년 2학기죠. 2학년 2학기 뭐가 있어요? 수학. 모형이 있습니다. 90점 이상이면 반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100점이면 정교율 중이에요. 100점이면. 제가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들 셋에 딸 하나를 키웠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넷 다 이과예요. 근데 축구만 하던 큰아들도 2학년 2학기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그게 뭐냐면 수학. 그래서 100점을 받고 서술형 포함. 원래는 12점이 감점이 됐어요. 이게 도형에 증명해서 본래 답은 평행선을 그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대각선을 그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틀리게 했는데 다행히 그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또 가가지고 물어봤나 봐요. 이게 왜 증명이 안 됐습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딱 보니까 본래 했던 답하고는 다르지만 증명이 되니까 선생님께서 칠판에서 직접 증명을 해보여라 해서 선생님을 보내서 제가 증명을 한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 선생님이 즉석에서 12점 만점을 줘서 구룡중학교 때 100점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축구에서 공부를 옮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2학년 2학기 얘네 친구들 중에서 그때 수학을 90점 이상 받은 애들 중에서 서울대 못 간 애들은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부딪히면은 뭐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학원에다 얘기하면은
물리 전담 선생님을 불러다가 4주 특강을 개인 과외를 시키든지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도 우리 학원에서 정말 믿을 만한 선생님을 불러서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매 학기는 반드시 A 5개를 받아서 곱하기 해서 20을 해가지고 1차를 합격시키면 2차에서 왜 그러면 50%가 아니고 80%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번에 선생님께서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외대의 부분은 인터뷰 시험이 매우 중요하다 하고 생각하면 질문하면 애들이 그래요. 뭐 독서를 통해서 뭐 인성을 기르고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소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 부스를 차리고 2박 3일 동안 선생님들께서 합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자소서를 6분의 1로 나눠서 팀이 그 자소서를 일일이 분석해서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자기 자소서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4개의 질문을 하면은 그 다음에 파생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급하게 쓴 그 자소서 있잖아요. 그러한 자소서는 다 들통이 납니다. 근데 거짓말 거기다 뭐 저는 뭐 이퀄 MC 제곱을 감동이 이루어서 아인슈타인이 또 플레인 리빙 하이팅킹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막 쫙 쓸 거 아니에요. 독후감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선생님이 질문하잖아요. 이퀄 MC 제곱에서 C가 빛의 속도라는 건 알고 있지? 네 하면은. 그럼 이 원자탄의 원리가 이퀄 MC 제곱에 나오는데 그럼 핵을 건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책에서는 건드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랬을 때 가장 느린 속도로 건드리는 거 중수 있죠? 이게 나오면 대답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읽었는데도 그 내용을 모른다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었는데 중수라는 단어도 나오고 무슨 단어도 나왔는데 끝까지 제가 이해는 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죠. 읽은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80%는 합격할 거다. 32명. 이게 목표로 세웠죠. 왜냐하면 자소서를 2학년 1학기부터 써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진실되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소서의 어떤 내용을 뭐 이번에 무슨 실험을 했습니다 하면 자소서에 그 실험 이야기를 썼으면 실제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 실험을 한 걸 자소서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비포 애프터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소서를 정말 제대로 쓴 자소서가 뭔지 평생을 통해서 자소서는 중요합니다. 대입에서도 수시에서 자소서를 지금 자소서 없어졌죠? 현재 그렇죠. 그냥 그 뭐죠 무슨 어쨌든 없어졌습니다. 예. 근데 그 자소서를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게 쓰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걸 쓰고 앞으로 공부할 계획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2학년 1학기부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쓰고 이 부분을 무슨 책을 읽었다라고 자소서를 쓰면은 안 읽은 녀석은 익히고 다시 한 번 더 넣어봐라. 이렇게 해서 도와줘서 자소서를 직접 쓰게 하는 것이 선생님이 내피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의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관여하지만 우리 또 전담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자소서 전담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힘을 합쳐서 선생님들과 힘을 합쳐서 해서 32명이 합격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외대부고가 발표되는 즉시 35명짜리 외대부고 재학생반을 구성해서 토요일, 일요일반을 구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A번 실외인재가 의대를 잘 보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입의 외대부고는 함영원 입시전문학원이 잘 보낸다라는 얘기를 만들기 위한 엄청난 프로젝트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는데 32명 합격인데 왜 35명이냐면은 3명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외국의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걔들이 3학년 1학기 때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걔들 특례입니다. 그래서 걔들까지 합쳐서 35명을 만드는 이유는 350명 중에 35명의 반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외대부고에서 완전히 폭발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영어 대신은 좀 먼저 선행을 하고 나머지 전과목에 대해서도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주말에 바짝 사교육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학생하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학생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고입의 성공이 결국은 대입의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외대 부고라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넣어서 여기에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두 반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1학년 반만 해도 잘 아시죠? 웨이팅이 참 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딱 두 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합격을 시키겠습니다. 합격시켜서 그 학생들이 애들이 말하는 서울대, 의대 얘기 많이 해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그 저는 얘기하거든요. 일단 도전해라. 그래서 제목이 이 팜플렛의 제목이 뭐죠? 도전. 지금 청소년은 도전을 해야 될 청소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입학이라는 중간 목표를 하나 설정하는 것이 설령 외대보고 합격을 하고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꼭 우리 학원이 이번에 오픈하는 외대보고관에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퀄리티 유지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제가 이 부분도 아마 삭제될 거예요. 선생님을 제가 선정할 때 문법은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문법. 제가 강의는 잘합니다. 강의는 되게 잘하고, 그 잘하는 강의의 최고의 비법은 뭐죠? 정성이죠. 강의 잘하는 사람은 눈빛에서부터 숙제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여기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많이 나오셨고, 뭐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많이 오셨지만, 의사 선생님은 한글을 어떻게 하면 잘 추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아무리 요즘 엎어자고 자빠져 잔다 해도요, 정말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에 정성을 쏟아놓고 난리를 치면은 덜 엎어져 잡니다. 엎어져 자도 미안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나 제 강의에서 문법을 마스터할 때 최고의 비법, 무기는 정성입니다.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쓰이고 읽히고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선생님들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제가 가장 정성스럽게 강의하시고 학벌을 보고 제가 우리 뭐 강소람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뭐 그냥 다 아시죠? 뭐 진선여고 수석 졸업하시고 그에 서울대 가시고 서울대 나오셔서 뭐 무슨 고시 임용고시 학교 가시고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선생님인데 그냥 딱 한 번 떨어져 본 적이 있다는 얘기가, 그게 어쨌든 한명원 영어학원 진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학원 입사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리안 드림이라 해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이 오차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원장이 잘생겨서 그럴 리 없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 경쟁률이 높은지 아세요? 그래서 1번은 페이죠. 근데 학생이 한 명도 없어도 1년 동안 월 1,000만 원씩 1억 2천 원 무조건 지급합니다.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많이 경쟁률이 250, 300대 1씩 되냐 하면은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뭐 이직률이 뭐 그 무슨 사고가 날 때는 있겠지만 이직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애기 낳고 또 와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강사 채용이 한 명 또는 두 명밖에 안 됩니다. 한 명도 원래 못 뽑아요. 뽑을 강의실이 없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뽑으면 선생님들 사이에 잊혀질까봐 학원을 확장시키지 않더라도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250대 1의 경쟁률을 물리치고 선생님을 뽑는데, 그때 뽑혔던 선생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정말 엄청난 우리 고려대학교 총재학교가 나오셨지만은 엄청난 서울대를 다 깨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강의하는 것도 되게 잘해요. 되게 정성스럽습니다. 우리 내 선생을 제가 이 외대국어 팀으로 만들 때 봤던 기준 1번은 학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적 능력도 아니고 외모는 더더욱 아니죠. 왜냐하면 외모를 뽑으면 제가 못 뽑히거든요. 뭘로 뽑았냐 하면은 정성스러운가 정성스럽지 않은가 이거 하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대부고 대비반에
허들만 넘어오십시오. 나머지는 저희들이 정말 야무지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외래부고에 합격했을 때 아이들에게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끝없이 낮아져라. 니네가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아는 게 뭐죠? 별거 없다는 거. 그래서 공부를 잘 본 사람은 알잖아요. 잘하는 게 별거 아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뭐 어쨌든 반드시 성령신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비도 오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째 얘기하다 보니 얘기가 되게 길어졌네요. 어쨌든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오늘 좀 오버했는 것 같아요. 설명해도 못하는데 괜히 피리 꽂히면 또 길게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꼭 아이를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이 진행되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전화를 해서 메모를 남깁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그 메모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드리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것이 타당하면은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플렉서블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강호람 선생님. 원장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원장님 저도 그 평소에 못 들어봤던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네 그만큼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제 리딩 파트를 맡으신 강소람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양입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소랑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부터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근 진선여자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한 후에 국립학교에서 5년 동안 정교사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함양학원에서는 초중등 외대부고반의 독해 파트를 전담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외대부고 내신의 독해 출제 경향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외대부고 영어 내신의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걸 이미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어법이나 어휘 문항을 제외하고 이 순수 독해 문항이 전체 중에서 한 60%, 7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지문은 뭐 문항학이나 비문학을 망라해서 뭐 각종 원서들이나 뭐 선언문, 테드 강양과 같이 이 수능 지문보다 훨씬 높은 난이도의 다양한 형태의 지문을 다룹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 또한 뭐 단순 내용 일치를 넘어서서 뭐 논리적 추론이나 글쓴이 요지, 그다음 표현의 의도와 같이 학생이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 새로 읽는 내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하는 유형으로 고난도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출문제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문항은 이제 24학년도에 인권선언문의 원문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인권선언문은 제가 대학교 때 그 영어교육과 전공 수업에서 배웠던 글인데요. 이걸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 가르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문 속의 어휘나 표현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또 배경 지식도 깊이 있는 그런 배경 지식을 요하는 고난도 지문이었는데요.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선지 1번 같은 경우는 글의 구조를 묻고 있고요. 그다음 2번은 뭐 문장 간의 관계, 3번은 어떤 표현의 의미, 4번은 단락의 유지, 그다음 5번의 그 어법까지 그러니까 지문에서 낼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망라해서 한 문제에 다 압축적으로 담아놨어요. 즉, 이 글의 모든 요소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기를 요구하는 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문제는 이제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현상에 관한 글을 출제한 문제인데요. 이 지시문을 읽어보시면 뭐 다음 중 회의론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진술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입장의 그 주장과 세부 근거를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정답을 맞힐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의 비중과 또 난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어 외대부고 영어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량을 꼽으라면 단연코 독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단순히 뭐 표현을 암기하고 또 내용 일치를 판단하는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이 글의 나무와 숲 전체를 또 모두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새로 보는 내용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그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따라서 저는 이 외대부고 진학을 희망하는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능 독해에만 국한해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형태 이런 고난도 지문을 많이 접해보면서 이 문해력과 사고력 두 가지를 기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역량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습한다고 해서 금방 길러질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글을 읽어보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야 조금씩 꾸준히 길러질 수 있는 역량들인데요. 저는 이런 과정을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 학창시절 경험과 또 다년간의 교육 경험에 기반해서 저희 외대부고 반의 독해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독해 커리큘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독해 커리큘럼은 크게 보시는 것처럼 토플, 그다음 수능, 저널 리딩 세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토플이 아무래도 이제 지문과 문제 난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요. 그다음 수능, 저널 리딩 순서로 이제 수업 시간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주 1회 독해 수업으로 3가지 고난도 영역을 균형 있게 또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외대부고반의 독해 수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의 최종 목표가 외대부고 합격이 아니라 결국에 외대부고에 진학한 후에 그 안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따라서 저의 그 독해 커리큘럼의 궁극적인 목표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수능 1등급, 토플 고득점, 보통 110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외대부고 내신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력을 미리 완성하고 외대부고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역별 수업 방식에 대해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플은 교재를 요 에이픽스 해커스 리딩 시리즈 중에서 인터미디엇 단계 교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중1 외대 부고반에서는 같은 시리즈의 다음 단계들의 교재로 넘어가면서 점점 교재가 난이도가 심화되는 방식입니다. 예, 저는 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늘 영어 공부에 있어서 토플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토플 시험이 이 문해력과 사고력을 기르기에 최적의 시험입니다. 사실 토플 공부보다 토플 공부와 이제 수능 공부에 비해서 이런 두 가지 능력을 기르기에 효과가 훨씬 더 커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실제 토플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수능 공부를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그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만점이나 1등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그 토플 장점은 이 토플 문제 유형이 외대부고 내신 유형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내용일치뿐만 아니라 추론 문제라든지 어휘 문제나 지칭 문제, 표현에 언급한 의도 등등 좀 사고력을 요하는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토플 공부를 많이 하면 장기적으로 외대부고에 진학해서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쌓기에도 좋은 시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방식은 매 시간 토플 문제 유형 하나씩을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 토플 고득점을 받았던 경험에 기반해서 그 유형별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또 그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맞는 풀이법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숙제로 풀어온 지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난이도가 높은 지문 하나에 대해서 제가 만든 이 올인원 학습지로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독해 학습지는 제 다른 정규반 수업 때도 매번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 한 장의 이 종이에 어휘나 구문부터 해서 문장 해석법, 그다음 단락의 요지, 그다음 글의 전체 주제까지 모든 그 내용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도 또 이제 집에 가서 혼자 복습할 때도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구조와 원리를 꿰뚫는 관점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상세한 문제 해설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수능 파트입니다. 네,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이면 수능은 거의 이제 막 처음으로 접하는 단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 고1 모의고사 수준의 요 해커스 수능 영어 독해 미니 모의고사 기본 교재를 사용하면서 이제 수능 기본 유형을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게 됩니다. 자, 아이들이 숙제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오면 수업 시간에는 주로 빈칸, 순서, 삽입, 함의, 어휘, 그 의미와 같이 소위 오답률 상위 유형을 중심으로 제가 해설을 하게 돼요. 네, 이때 그 수능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정확한 그리고 또 시간을 단축하는 풀이법을 또 전수해 주고요. 또 이제 월 1회에는 타임어택형 실전 모의고사를 수업 시간 안에 실시해서 긴장감 있는 분위기에서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서 실전 감각을 조금씩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저널 리딩 파트인데요.
일단 저널 리딩이라 하면 이 팩트, 사실을 보도하는 영어 뉴스 기사랑 또 이 글쓴이 주관적인 경험을 피력하는 에디토리얼 사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한 주에 하나씩 번갈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이제 자신 있는 파트인데요. 저는 이 저널 리딩을 공부하는 것에 효과를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꼽고 싶어요. 우선 이제 원어민이 사용하는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많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뭐 단순히 단어의 그런 의미를 사전적 정의를 외우거나 또는 뭐 토플이나 수능 지문을 통해서는 배우기 어려운 살아있는 그런 영어 수준 높은 표현들의 맥락적인 쓰임을 다양하게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외대국어 내신에 그런 각종 다양한 형태의 그 비문학 외부 지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신에 기반이 되는 문해력과 배경 지식을 쌓기에도 정말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사설 같은 경우에는 이 글쓴이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 글쓴이 주장을 파악하는 법도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설이 길이가 A4용지 두 쪽을 빼곡히 채울 정도로 굉장히 긴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긴 글을 읽고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훈련을 저랑 계속해서 하게 될 거고요. 또 단순히 문장을 해석하고 글의 주장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글은 어떤 점에서 잘 쓴 글이고 좀 어떤 점이 부족한지 또 글쓴이 주장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짐으로써 이 critical thinking 훈련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은 뭐 과학, 문화, 경제, 정치 등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사적 이슈에 관해 영어 뉴스 기사나 사설을 제가 선정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형태의 학습지를 제작해서 이전 수업 시간에 미리 배부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미리 공부를 꼼꼼히 해오면 이제 수업 시간에 제 해설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이전 수업에서 제가 그 저널 리딩으로 사용했던 그 주제 예시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면 AI가 인간의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비판하는 논조의 글을 공부한 적이 있었고요. 또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찰리 커크 피격 사건으로 촉발된 그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BTS 팬덤의 세계적인 영향, 또 이를 바라보는 관점, 중국 사회 구조물 설치로 인한 분쟁 등등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만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이슈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학습지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이들이 긴 글을 쭉 읽은 후에 단락별 요지를 파악하고 또 단락별 요지를 종합해서 이 전체 글쓴이 주장과 근거를 요약하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학습지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필수 어휘나 구문을 익히고 또 이제 좀 구조가 어려운 문장은 또 해석을 하나하나 하는 법까지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독해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외대국어 입시반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외대국어반의 관리는 이제 남재현 선생님과 조교진으로 구성된 관리 전담팀이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전담해 주십니다. 아마 이 중등 대형학원에서 이런 하나의 반만을 위한 관리 전담팀이 운영되는 학원은 아마 저희 학원의 외대국어 입시 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핵심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생이 입반을 하면 그 학생의 개별 단톡방을 개설합니다. 자, 그 방에는 학생, 학부모님, 그다음에 과목 선생님들로 구성된 이 단톡방이 운영이 되고요. 이 단톡방을 통해서 중간 숙제를 제출하거나 수업 결과와 숙제 안내, 공지사항 안내, 그다음 각종 질의응답, 그와 같이 모든 소통이 이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이 이 선생님들과 굉장히 편리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세세하게 개별 밀착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에 한번 과제 중간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 주 1일 수업이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기는 너무 적합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수업 전날 직전에 이 많은 양의 숙제를 몰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숙제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요일에 이 문법과 독해 일부 과제를 한 3분의 1 정도 분량입니다. 이 화요일 자정까지 이 단톡방에 사진으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은 현재 중일 외대국어반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간에 한번 3분의 1 과제를 어떻게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 동안 숙제 부담이 좀 줄면서 그 남은 숙제를 좀 더 천천히 꼼꼼히 하게 돼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장점이 과제 채점 결과가 반영된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해 수업의 모의고사 답안지를 미리 받아서 채점해서 좀 아이들이 많이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또 오답 많이 고른 오답을 좀 분석해서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해설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단톡방에 아이들이 사진을 올리면 이 남자 선생님께서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누락된 게 있으면 언급을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수업 결과에 대한 개별 상세 리포트를 전송해 드립니다. 우선 4시간 수업 시작 직후 20분 동안 어휘 테스트를 실시하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외워오는 그 어휘는 복합책의 어휘뿐만 아니라 그날 예습해오는 토플 독해와 토플 듣기에 나오는 어휘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남자연 선생님께서 과제 완성도와 정확도까지 꼼꼼히 검사하고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 결과를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런 형태로 이제 부모님께 레포트를 전송해 드립니다. 네, 단톡방에 띄워드리는데요. 이 레포트에는 그날 어휘 테스트 점수와 그다음 영역별 과제 완성도 ABC로 그다음 벌점 부여 여부 등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과제 완성도가 B나 C면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 알파벳을 받았는지를 언급해 주시고요. 네, 또 이제 별도로 외대국어반 블로그에 그날 배운 수업 진도, 다음 숙제, 그다음 학생의 테스트 점수와 석차, 등수까지 공지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당일 어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거나 못한 과제가 있는 학생은 이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남자 선생님의 관리 하에 추가 클리닉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일 그 제시는 무조건 당일에 통과하고 숙제를 모두 완료한 후에 하원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클리닉이 끝나면 그 결과 사진도 보내드리고 또 언제 하원했는지 또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수업 후에 시간이 되지 않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일요일 오전 8시 맑은 뇌를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미션을 클리어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이어서 홍일 선생님께서 이제 입학 절차와 수업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외대부고반의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각 과목 선생님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저희 그러면 함영원 외대부고반 초등학교 6학년 대상 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제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브로셔에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오전반, 오후반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각 20명씩 총 40명의 학생들이 이제 오전반, 오후반으로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오전반 담임 선생님은 방금 이제 독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던 강소람 선생님, 오후반은 담임 선생님으로서 제가 맡아서 학생들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각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오전반은 오전 9시에, 오후반은 오후 2시에 수업이 시작하고 최초 20분은 이제 아이들 복습 테스트가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70분 문법 시간, 그리고 80분 문학 시간, 그리고 110분의 독해 시간으로 이제 각각의 과목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오전, 오후반으로 선택해서 이제 입반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받으신 브로셔 내에 이제 뒷부분에 있는데요. 저희 강의 계획안을 대략적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16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아이들이 입학 테스트를 치르고 합격 통보를 받고 11월 8일 토요일 날 수업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21일 토요일까지 총 16개의 강의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굿바이 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이제 더 성장한 아이들과 함께 할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만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외대부고반 입학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전형 방법은 이제 집회고사로 집회고사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총 80문제를 학생들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 문법, 어휘, 독해 4대 영역에 대한 테스트를 볼 것이고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20문제의 총 80문항을 풀게 되고요. 총 시간은 이제 100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00점 만점의 시험이 될 예정이고 이제 상대평가로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월 25일 토요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미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거의 1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지금 신청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나가시는 길에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입학 테스트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장소는 저희 102호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80문항을 100분에 풀고 OMR들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마 컴퓨터 사인펜 등 이제 지참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물들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최종 발표 같은 경우에는 10월 28일 화요일 날 전원 개별 발표 이후에 결정하셔서 저희는 이제 11월 8일 토요일 날 학생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일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자소서 및 면접 관련하여서 Q&A를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Q&A를 진행해 주실 분은 김승미 소장님으로서 전 고려대 이화여대 입학 사정관이셨고 현재에는 함영한 입시 전문 학원에서 입시 소장님으로 수업 중이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외고 전사고 자소서 및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를 다수 이제 보유하시고 계시는 선생님이시라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껏 질문하실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승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돼요, 시간? 커트라인이요. 저희 상대평가라서 일단은 아이들이 치르고 나서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점수를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커트라인이 이제 절대적으로 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관련하여서 또 외대부고 관련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이제 간단하게 김승민 소장님 발표 들으신 이후에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소개받은 김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긴 시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외대부고만 너무 보내고 싶으신데, 그죠? 상대평가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기준이 명확치 않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의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거쳐서 대입까지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중학교 때 채우고 다지면서 우리가 대입을 준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고려대 이화여대 입학사정관을 지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 사회학이랑 또 특이하게도 전자공학을 같이 공부를 해서 약간 조금 문이과적인 공부들을 같이 했어가지고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처에서도 과학인재도 했다가 국제인재도 했다가 이제 여러 전형들의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고요. 지금 고등학생들 수업은 서울대랑 연대, 의대 면접 수업들 하고 있고 고입 같은 경우에는 외대부고, 대원외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외대부고에서 일단은 우리가 인재상이다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올해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될 거고 시험을 잘 본다, 착실하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다 그런 거 너무 디폴트여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세워서 보이기에는 뭐 그런 거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도기 때문에 막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요, 성실히 공부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발 기준에서는 막 내가 나의 특별함을 보이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문제 푸는 학생보다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가 돼야 돼서 우리가 제가 이거 중3들한테는 사실 잘 말 못해요. 그 친구들은 거의 막 문제의 기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예비 고1들이어서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그래도 지금은 우리는 예비 중1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습관들을 거쳐내야지 가끔 저도 이 친구는 외대부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를 말씀드리는 중3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의 대치동에서 쭉 열심히 자랐는데 이 친구들은 학원 테스트만 계속 돌리다가 테스트 이외에는 공부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소서를 좀 써볼까? 이 독서 가지고 뭘 해볼까? 아니 선생님 정해주세요. 그것만 할게요. 아니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봐. 선생님 저 숙제해야 되는데. 요런 친구들은 너 외대부고 가지 말아라. 왜냐면 가서 해야 될 활동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쳐내기엔 네가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시험형 인간만 되면은 우리가 수시랑 정시가 아니라 약간 정시형만 남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대입부터 고3에서 중3에서 초6까지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쌓여오는지가 그 결과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의 이제 시작하는 중1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나의 사고력, 탐구력, 표현력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저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 인강 보고 공부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책을 읽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외대부고 자기소개서가 자기소개서는
특별하게 학교별로 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교육부 교육청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대부고나 하나고나 뭐 민사고나 이제 비슷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처음에 보면 학습 계획이나 학업 계획들, 그리고 지원 동기,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아카데믹한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외대부고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학구적인 꿈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학부모님께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대학원생 뽑을 때처럼 약간 얘 좀 우리 연구실 와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뭔가에 하나에 꽂혀 있고 그거를 파고 들어본 경험 있는 친구들을 워낙에 좋아하는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염두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예시는 사실 이건 제가 조금 각색은 했는데요. 실제 자기소개서는 아니고 작년에 합격한 친구의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제가 덧붙여가지고 만들어봤는데요. 요게 제가 원하는 우리 외대부고 학생들의 중3의 마지막의 느낌들이에요. 조금 요거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는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고 실제 중3들이 지금 외대부고 준비하는, 저랑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내가 그냥 단순히 문제집 풀고 선행학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거 특히 저 이런 주제에 관심이 생겼는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인 친구 안 뽑을 수가 없죠. 진짜인 친구, 정말로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친구들. 그래서 정말로 저도 중1, 중2들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니, 저 자꾸 이런 책만 읽다 보니까 제가 약간 회의론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기술이 인류를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중1, 중2들이. 그래서 외대부고 써보자. 제가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자. 준비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는 경험들, 단순히 그냥 책 읽고 영어 독서록을 써야지.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동물농장 뭐 이런 책들도 읽으면서 어떤 나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현실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과 쪽도 이렇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그럼 원리가 어떨까? 그게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진짜고 아니고 실제 기술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나의 관심사를 넓혀나가고 깊게 펼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중3들 보면은 얘네 대학생보다 잘 쓰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서울대는 한 4,000명 뽑지만 외대부고는 300명 뽑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인원수가 적은데 면접 문제들이 당연히 그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그 학교의 교육 과정들이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뽑고요. 이런 아이들을 뽑고 나서 하는 활동들이 이런 유레카 리서치 프로그램, 소크라티 디베이트 포럼, 이런 TTU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뭐 수시다, 학생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당연히 이러한 나의 주제들이 드러나 있는 학생부가 제일 좋은 학생부여서 이걸 준비하고 외대부고를 가는 친구들과 이게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은 나랑 토론하려고 주제가 만났는데 막 이런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조별로 숙제를 하려고 이런 친구들이 앉아 있으면 거기서 나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기숙사에서 맨날 울면서 전화 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구들로 저는 면접과 자기소개서의 기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도 외대부고 면접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가장 어려운 면접이 서울대 의대 면접 제일 어렵어요. 서울대 의대 면접이 제일 어려운데 그거는 1시간 동안 봐요. 외대부고는 한 15분 정도 면접을 보게 되는데 1시간 정도 면접을 보면서 이 친구의 정말 진실성, 그리고 얼마나 이 친구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타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그걸 1시간 동안 보더라고요. 왜냐면 특히나 의대 같은 경우에는 협력이 되게 중요한 그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큰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서울대 의대는 그 병원 안에서 우리 병원 공동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친구인지 그걸 보는데, 외대부고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인성 면접들이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로 면접 전날 아니면 면접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 그걸 제가 그 친구를 바꿔주기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로. 왜냐면 이 친구가 시험에 몰입하기 시작하면은 나 아니면 다 적이에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면접 준비를 할 때 생각을 바꿔야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요.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친구들도 그런데 이런 면접들에서 외대부고도 결국엔 물어보는 것들이 작년에 이제 면접 문제가 나왔던 게,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지식이란 무엇이냐. 그 기준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언급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정도로 했으면 이런 대답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던지는 질문들. 그래서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대 의대 면접 제시문인데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는 여기에 첫 번째 제시문 나오면 뭔가 예술 작품에 대해서 투명성이란 무엇인지 뭔가 이러한 조금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학문의 근본적인 것들을 대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론 나오고요. 그래서 그 의대 면접이나 어쨌든 최종적인 그 면접장에서 보는 것들은 조금 인문학적인 소양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3 이때는 막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는 중1, 중2 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면접 준비도 하고 그리고 문학 지문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지문에서 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공감 아니면 뭐 어떤 심정,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로 중학교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고3 아이들이 답변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고등학교는 다 비슷하게 살아요. 비슷하게 너무나 열심히 사는데 이 답변에 끌어올 때 그 루트를 봤을 때는 너 이거 언제 생각해봤어? 그냥 제가 중학교 때 삼국지를 1년을 읽었어요. 저 삼국지 한 5번은 아니 한 10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거나 이게 내가 고3 수업을 해서 얘네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창의탐구 역량, 융합사고 역량 이제 이게 서울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역량인데 이건 고3이 썼던 거예요. 고3 자소서에서 제가 하나 가져왔던 건데 고3들도 결국에는 나의 탐구들, 그 탐구에 대한 태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성숙하고요. 성숙할 수 있는 자질이 있고요. 그래서 잘 만들어 나가고 가이드를 주면은 이렇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요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수업이 있는 학교로 우리가 갈 거기 때문에 외대부고는 이런 역사학 수업, 뭐 어떤 뭐 고고학 수업, AP 수업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지식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 나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궁금하실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제 여러 가지들도 고민이 많으신데 외대부고반에서는 이제 저희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아이들을 잘 관리할 거여서 국영수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다 캐치업을 하면서 따라갈 거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이제 중1들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어휘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국어 어휘가 같이 채워져야 되고요. 또 한자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고3 그 비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영어 단어 모를 때는 어원으로 우리가 막 올라가면서 해석도 하잖아요. 근데 국어도 요즘 아이들이 어원을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어원이라고 하면 그 한자어의 뜻을 합치면 우리가 대충 유추가 되는데 그게 단절된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최근에 이제 고3들 보면서 많이 어려웠던 거 그래서 한자 어휘라거나 사자성어 속담 이런 것들 우리가 꼭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들 그리고 뭐 영어는 이제 너무 말씀드렸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은 고등학교 과정을 중3 때까지 거의 다 끝내고 가는 친구들이 한 반절 정도는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일단은 우리가 등수 싸움을 할 때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 풀에서의 등수면은 그 안에서의 상위권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나 수학, 사회, 과학 같은 경우가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릴 때는 중3 때 수능 1등급 정도. 중3 끝날 때쯤에 수능 1등급 정도로 해서 그 다음에 수능은 이런 거구나를 알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외대부고의 그런 활동들을 즐겁게 채워서 학생부도 만들고 면접 준비도 하고 해서 수시정시 이렇게 해서 같이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일단 대치 중에 제일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부터 조금 플랜을 짜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 과거 영재고 가던 친구들이 영재학교 떨어졌으니까 외대부고 갈래요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서 어려운 점은 영어 수업이 안 돼요. 영어를 못 따라가요. 왜냐면 그 친구들 중3 내내 영어를 스탑하고 수학, 과학에 몰빵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아까처럼 문학 못 읽어내고요.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밀려 있어요. 그래서 과거 준비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가서 수학, 과학은 뭐 잘하겠죠. 뭐 근데 수학, 과학만이지. 전 과목을 잘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문과, 이과, 영어도 잘하고 수학, 과학도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업을 하면서 갈 거고 공부 외에 채워야 될 것들은 우리가 호기심과 독서, 본인의 호기심을 통한 독서,
혹은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도 굉장히 우리가 강의 자료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친구들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보고 있고요. 우주의 신비 찾아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빠졌던 경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나 그다음에 진로 호기심과 독서에서 이어지는 진로 탐색들 이런 것들은 저랑 선생님들이랑 이제 같이 우리가 끌고 나가기도 할 건데요. 우리가 영어 수업 시간에 읽는 저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문학 수업도 문학에서 읽는 것들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통틀어서 이 친구가 정말로 조금 진로를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강한 사람이 돼야 우리가 외대부고 제가 자소서 면접에 자신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정말로 진짜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정말 문제 없거든요. 자소서 면접 그 진짜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중학교 환경에서 너무 바쁘게 살다가 잠깐 입시용으로 준비하는 것과 이 친구가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인문사회적 어떤 소양, 공학적 소양, 그 다음에 제가 외고나 국제고 가는 친구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 그 주제만 파도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외대부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게 미칠 영향, 미래나 지구적인 인류 전체의 그런 고민까지도 한 단계 더 하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그 소재, 입시용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선생님 이렇게 되면은 이 기술이 인류에게 어떻게 쓰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뭔가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희도 아이들 지도를 할 거고 이런 방향으로 학부모님께서도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 학생들은 컨설팅 중학생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금 학생의 진단이 필요할 때, 어떤 것들이 조금 도움이 필요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들은 어떨지, 어떤 것들을 넣고 빼야 되는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로 고민하는 친구들, 그래서 학원 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저희가 굉장히 선생님들과 원장님과 굉장히 정성껏 준비한 설명회고요.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하명원 입시전문학원에서 이제 외대부고가 이제 같이 준비하고 또 이제 좋은 정보들 또 많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설명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 사항들 있으셨으면은 질문 주시고 영어 수업에서도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